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후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받은 송양정사 훈장으로 있는 이후영입니다. 서당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요. 송양정사가 어떤 서당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서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훈장님은 서암 김희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문화에서 대단히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길러졌죠. 여러분들이 아마 번역서를 많이 보는 가운데 한송 성백효 씨 번역본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그분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이 대학 교수님을 비롯해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서당이 우리 동문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안 돼? 그건 저 카메라. 그래?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제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당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송양정사 동문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래서 교직에 있다가 교직을 은퇴를 한 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 풀도 뽑고 그러고서는 마당수 쓸고 지키겠다 동문들하고 약속하고 제가 이제 송양정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송양정사에서 한 대여섯 명 수준 정도의 학생들을 하고 이렇게 강학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대중적인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한 점이 있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한 3단계로 나눈 것 같아요. 한 20살 정도까지는 그때까지는 철없이 그냥 놀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대 중반 이후로 40대 초반까지 한 20년 동안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던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암 김희진 선생님이나 아니면 보성에 전남 보성에 덕산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담 이백순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서나 우리가 잘 아는 소학, 사서, 삼경을 비롯해서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서암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셨던 성악지부라든지 또 동어문답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학자들을 꼭 필독서로 읽어야 될 근사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책을 한 40세 초반까지는 계속 그걸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로 이제 은퇴하는 시기까지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당 출신이고 서당 출신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문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글을 아주 잘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한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번역할 때는. 근데 국문 실력이 중요한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약간 이제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일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학교 출근할 때까지 일하고 학교 출근하고 나서도 쉬는 시간에 계속 번역서를 잡고 있고 집에 가서 또 번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한 것이 그것이 이제 각 기관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박물관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또 학회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또 문중에서 이제 자기 문중 어른들 옛날 어른들의 문집류를 번역해달라고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한 25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60대 초반까지 한 20년간은 1년에 번역서가 한두 권 정도가 계속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뒤로 결심했지요. 이제는 이제 번역을 못하겠다.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잖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잖아. 번역을 딱 손을 놓고, 이제는 교육이다. 이제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동안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해 봐야겠다. 그래, 글을 쓰고 시를 짓고. 근데 그런 일로 이제 일생을 보내려고 송양정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원장님 통해서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제 소망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비가 여러분들이 다 돼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밝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대학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선비 다짐문도 보니까 우리 대학 공부할 때 나오는 그 글귀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기치인이죠. 그렇다면 그 수기치인의 공부를 하는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그 모양, 대강, 이런 모양이 대학인 모양이다. 그걸 마음속에 두고 수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수업이 편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대학 공부가 우리가 공부하는 유학이라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유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학이 뭘까요? 유학. 여기 보면 맨 앞에 선비유자가 써 있죠. 대체적으로 학문에서 글씨를 가지고 문자학을 공부할 때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책이 한나라 때 허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쓴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설문해자. 이게 말씀설자에다가 이 설문해자라는 책인데, 설문해자는 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자, 한자의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이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 설문해자를 보면 이 유자는 사람인, 앞에 사람인 부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할 수자.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인데,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요소. 사람인을 의미로 해서 요건 소리요소.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다. 그런데 이 유자의 원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유도라고 할 때 부드러울 유자를 쓰잖아요. 스포츠에서 유도할 때 부드러울 유자 쓰잖아요. 이 유자의 원래 의미는 부드러울 유자의 의미다. 근데 글자를 풀이해보면 사람인자의 의미 요소와 구할 수자의 소리 요소로 되어 있다. 그거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 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소리 요소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 글자 자체도 부드러울 유자의 의미입니다. 구할 수자가 되기도 하지만 요게 부드러울 유자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학덕을 닦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된 사람이 선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선비 유자의 의미입니다. 그랬다가 이 선비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뭔 일을 하게 되냐면 지역사회에서
제례라든지 상례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예를 차려야 되는 행사. 거기에서 예를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문 지식인인 거예요. 유가 전문 지식인. 전문 지식인 유가 학덕을 닦아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비유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교 또는 유학 이렇게 하잖아요. 교는 이건 교육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교육에서 으뜸 종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하듯이, 그래서 교는 교육적으로 접근할 때 유교라고 그러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유학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유교는 사실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선비가 해야 할 바를 얘기를 할 때 유학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공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공자를 비주로 하는 이념체계, 공자를 비주로 하는 학파, 이걸 유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교는, 공자는 뭘 가치의 근원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공자께서는 인을 얘기하잖아요. 인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어질인 그러잖아요. 어질인. 자, 인은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논어를 할 기회가 있다면 깊이 설명할 텐데, 요 인자도 사람인 더하기 두 이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 사이 관계에 의해서 인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사이가 되면은 두 사람 사이는 뭐가 생기느냐면 예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가. 그래서 인은 사실은,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극기 복례 우이인이라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의 근본은 예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을 체득하는 거예요. 선비라는 사람, 유교라는 학문은 뭐냐? 저 공자께서 가치의 근원으로 말씀하신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을 내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해서 그것을 내가 도덕적인 품성으로 함양시키고, 그게 첫 번째. 개인적으로 보면, 유학이라고 할 때 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인을 내가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내가 함양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볼 수 있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인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의라고 하는 의. 이 의를 이 사회에 구현시켜서 이 사회가 의가 통용되는 의, 저 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 의가 사회에서 구현되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개인적으로는 인을 체득해서 내가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 두 번째, 인이 이 사회에 구현되면서 이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 세 번째로, 우리 육아에서는 국가를 통치할 때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절입니다. 예절. 국가를 통치할 때 예절을 기본으로 해야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악입니다. 세 번째가 법입니다. 형법, 법. 네 번째가 정의입니다. 우리 육아에서 국가 통치의 4 기둥을 얘기할 때는 예악, 형, 정을 얘기합니다.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위 말하면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 군왕, 군주가 직접 백성들한테 법이나 어떤 국가 권력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인 힘을 심어주는 것. 그게 예와 악입니다. 그걸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법을 들이대고 그러고 나서 정치, 정사
이걸 통해서 국가를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예악 형정이라고 하는 저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평천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념 체계, 그것이 바로 유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러한 이념 체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가 필요했습니다. 일찍이 서양에는 이런 교과서 제도가 없었는데 이 교과서 제도가 우리는 아주 저 과거 삼도의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사서삼경이 있죠. 사서삼경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서가 있는데 사서를 할 때 맨 처음 막 얘기하는 게 뭐죠? 대학이죠. 그렇죠. 첫째가 대학이고 두 번째가 논어지요. 세 번째가 맹자입니다. 네 번째가 중용이지요. 예,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대학이라고 그러죠. 사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학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저 사서를 공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송나라 이전에는 오경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교과서가 오경이었어요. 사서가 아니고 오경이었어요. 오경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있는 오경이 오서오경이라도 오경이 나오죠.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요걸 위주로 이 교과서를 공부를 해요. 그랬다가 송나라 때 와서 이천 정명도 선생이라는 분이 형이 정명도고 동생이 정이천이라는 거예요. 그 두 형제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예기 중에서 31번째 중용이라는 편이 있어요. 42번째 대학이라는 편이 있어요. 아,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우리 유학의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공자의 학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해야 될 게 거기 대학과 중용에 있구나. 그래서 얘기 한 편면이었던 것을 끄집어냈어요. 독립을 시켰다는 게 책 한 권으로. 그러고 나서 사서가 됐는데 주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사서 집주를 만듭니다. 그 집주 사서 전체가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주자학의 근본이 거기에 다 있어. 근데 주자 당신의 그 주석만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옛날 역대의 선배들의 훌륭한 설명을 거기에 다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서 집주를 완성하면서부터 송나라 이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 우리 조선까지 이런 나라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선정한 것이 사서예요. 사서. 그래서 이 사서가 오늘날 우리 동양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과서가 됐고 그 중에서도 대학이라는 책이 대학은 초학 입덕지 문야라 대학은 초학자들이 처음 배워가지고 학덕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문을 활짝 열고서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보지 않고는 문을 열지를 못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경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했지만 여기 시경, 서경, 주역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서가 있고 왜 오서가 있느냐? 주자께서는 대학이라는 책을 정자께서 그렇게 표장해 내신 이후에 표장이라는 건 뭐냐면 얘기의 한 편으로 돼 있던 걸 꺼집어내서 한 책으로 독립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장한 후에 주자가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대학에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대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대학이라는 책을 주자께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서 경물 취지편이 거기에서 빠져 있어요. 누락이 되고 거기서 옛날에는 대나무 죽간이나 목간을 책으로 썼으니까 구멍 뚫어서 매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면 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편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심해서 경물 취지장을 자기가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놓고 주자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수정을 하고 보고 생각하고 사유했다는 것이 그 경물 취지장에 있고, 주자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은 그러면 어른들의 학문이야. 대인은 대인지 학이라 대학은 어른들, 대인들이 보는 학이다. 그래 놓고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소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주자께서 자기 제자한테 명해가지고 만든 책이 소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학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한원당 같은 분들은 자기가 소학동자다, 평생 소학동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소학이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학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소학이기 때문에 사서 도학이 소학을 하면 그걸 오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보통 14살까지 소학을 한다면 15살 이후로는 대학을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학에다가 사서를 더하면 오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경은 거기에 이제 얘기하고 춘추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과거 봐서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성균관에서 과거에 딱 급제하고 나서 금방 다 뭐 높은 벼슬 주는 거 아니고 성균관이라는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하면 성균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에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균관에 배웠던 유가 13경이 있습니다. 유가 13경. 유가는 뭐냐? 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13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효경. 우리 유학에서는 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효의 관점이, 효에 대한 실천이 유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가름할 정도로 효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첫 번째로 효경입니다. 효경은 공자제자 증자가, 공자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증자가 제일 유명한 효도로 유명하죠. 증자가 했던 효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이건 상식적으로 하는 건데, 증자의 효도.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 우리가 양지라고 그러죠. 양지. 응? 증자의 효도를 양지라고 그래요. 양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그래서 효도 중에서는 으뜸 효도. 증자가 저 양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것이 효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논어 맹자가 있죠. 논어가 있고 맹자가 있죠. 우리 사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삼경을 쭉 쓰면 됩니다. 시경, 서경, 주역 이것이 있죠. 주역은 우리는 오늘날 주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역. 주역이라는 건 주나라 역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 때는 은나라 역이 있었고 하나라 시절은 하나라 역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나라 역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선비들이 쓴 책을 보면 그냥 역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은나라 역의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나라 역을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주역.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경 중에서 예기가 있고, 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춘추가 있습니다. 춘추는 누가 저술한 거죠? 공자께서는 딱 그 위대한 분이 많이 저술했으면 좋을 텐데 공자께서는 딱 한 것만 저술했어요. 춘추라고는 역사책 한 것만 저술했어요. 근데 그 춘추가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체로 저술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춘추를 세 개의 주석본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좌시전, 춘추 좌전이라고도 하고 그냥 좌전이라고도 하죠. 이거 안 나와요. 좌구명이라는 분이 쓴 것으로 알려진 춘추 좌시전. 춘추 좌시전은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면, 공자께서 춘추를 써놨는데 가장 간략한 방법으로 춘추 필법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 간략해서 알기 어려워. 그리고 역사를 상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있었던 역사를 쭉 살을 붙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공자께서 쓴 춘추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실제 있었던 역사로 구술한 것이, 저술한 것이 춘추 좌시전. 그런데 이제 공자 제자 중에서 공양곡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양고라는 그 제자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자께서 춘추를 저술하신 것은 의리 대의를, 춘추 대의를 밝히기 위한 건데, 그래서 춘추 대의를 밝히는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 춘추 공양전하고 춘추 공양전이라는 걸 또 저술합니다. 공양고하고 공양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례라는 책이 있고, 의례가 있어요. 이게 삼예라고 그래. 삼예. 세 개의 예를 기술한 책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주례라는 책은 공자께서 제일 존경했던 양반이 누구죠? 공자같이 위대한 분도 주공입니다. 맞습니다. 주나라 주공이에요. 주공을 논어에 읽다 보면 꿈에서도 보지 못하고 있어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주공을 존경했어요. 이제 주공은 주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주무왕이 세우고 나서 국가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관제. 우리나라 주나라는 요즘 말로 조선조 같은 경우는 6판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판서 밑에 이제 각 그 관직, 맡아 있는 그 직함, 직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걸 전부 써놓은 책이 이 주례라는 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민간으로 내려오면 사대부들이 예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예의 모범을 전부 기록한 책이 이게 의례입니다. 그리고 주례하고 의례는 주공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12권인가 될 거예요. 12권, 이렇게 해서 3권, 이렇게 해서 3권 해서 12권이 될 텐데, 여기다가 뭐가 빠졌느냐? 이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아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보면 한자 모르는 거 있으면 우편 찾잖아요. 고대 사회에 쓰였던 용어를 오늘날의 사전식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이하라는 책이에요. 옛날 선비들은 다 저 이하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정이나 아니면 집안 사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글을 쭉 써놓고 뒤에 보면은 갑자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 옆에 이상하게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고갑자라는 거예요. 고갑자. 옛날 고갑자. 그 고갑자는 이하를 통해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육아 13경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것이 이제 우리 서당에서 공부하는 교재들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옛날 그 서당에서 통감이라는 걸 또 공부합니다. 예, 서당별 교재 이렇게 보면은 통감이라는 걸 공부를 하지요. 거울감자입니다. 통감은 뭐의 준말이냐면 자치 통감의 준말이에요. 자는 이게 도움을 받다, 도움을 주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의미고, 치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감이라는 거예요. 통감은 역사책입니다. 옛날부터 역사책. 역사책에 거울감을 쓰지요. 역사책에.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아는 송나라 때 사마원공, 사마광이라는 분이 저걸 저수를 하는데, 저것이 거의 한 294권이니까 총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한 사람이 저술했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책, 세계적으로 그 아주 명저들, 그 아주 기적에 가까운 책이다 하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 사마원공의 자치통감. 근데 이렇게 몇 가지를 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치통감이 너무 이제 광대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294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양입니다. 이 너무 방대한 양을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미선생 강지라는 분이 소미통감을 만듭니다. 그걸 50권으로 축약을 해요. 그러니까 한 6분의 1가량으로 축약을 해. 그 소미통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감절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통감절요고, 그것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소미통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서당에서 처음부터 소학을 안 가르치고 통감을 가르치는 서당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서 공부라고 하는 건 인간 품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출발으로 해서 그것만 된다면 국가 사회에 나가서 국가의 통치에도 이렇게 일을 해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통감은 원래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느냐면 무장들이 많이 받았어요. 무장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즉석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역사에 비추어 가지고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서당에서, 옛날에는 서당이 저렇게 인격 함양을 위한 공부하는 쪽으로도 갔고, 한쪽으로는 뭐 또 했냐면 과문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과문은 뭔 말이냐면, 요즘 말하면 서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고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시문을 짓고, 그 다음에 글을 짓고, 옛날에는 과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원시하고 진사시. 그 중에 진사시는 제술과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논술이에요. 논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논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글을 잘 지어야 돼. 또 역사적인 전고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하는 서당에서는 주로 통감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서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소학부터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이렇게 이런 교과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교과서를, 책을, 대학을 펴보면 한글은 한자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쭉 붙여 있어서 막막하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강독을 하실 때 번역본을 놓고 많이 하실 거예요. 번역본을. 그런데 번역본을 놓고 하면은 한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제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어떤 글을 갖다 놓든지 간에 일단 볼 수 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토백이 토도 없는 백문 글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그랬고 처음에 서당 공부를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맨 처음 뭐부터 하느냐면 완전한 백문을 이렇게 완전한 백문이에요. 한글은 하나도 없잖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런 글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런 글 가지고. 아무 토도 없고 한글 하나도 없고 다 붙여져 있어요. 저것을 이제 맨 처음 작업하는 작업이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방점 작업이라고 그래요. 저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어, 구, 절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 구, 절, 문장 이것으로 나누고 우리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문단 나누기라는 거 우리가 했었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걸 했는데 문단 나누기. 의미에 따라서 단락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까지 하는 작업을 이제 방점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 방점 작업. 그 방점 작업을 1차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문장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문장 부호. 쉼표도 붙이고 따옴표도 붙이고 거기다가 뭐 물음표나 느낌표나 이런 문장 부호를 붙이면 뭔가 이제 좀 보일 것 같아.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선인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한문을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니까 선진 유학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선진 유학을 받아들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우리 한문을 우리식으로 완전히 토착화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토를 붙인 거예요. 저건 토. 토를 붙이는데 옛날에는 세종대왕께서 그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한글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한문 한자에서 하나씩 띄어가지고 붓으라든지 이런 걸 띄어가지고 한글식으로 읽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일본 글자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삼국시대부터 저 구결이라는 걸 썼어요. 내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 저 구결을 씁니다. 구결을 쓰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느냐면 한글로는 획수가 많으니까 금방 선생님이 불러주면 금방 못 써요. 그런데 구결을 익히게 되면은 구결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결을 씁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구결을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저걸 이제 그냥 풀이하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결을 잠깐만 얘기하고 갑니다. 구결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내가 나열해 놨어요.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 나열해서 가는 우리가 오를 가자에서 그냥 가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거는 클 거자를 거라고 했어요. 고 하고 할 때 고자는 이 다 쓰지 않고 여기 입구째 부수만 쓰는 거예요. 나 하면은 여기 지금 요 부분만 띄어가지고 서 나라고 한 거예요. 노는 요것만 띄어가지고 노, 니는 요것만 띄어서 니. 이렇게 이제 구결을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이걸. 이것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인이라든지 든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용례, 한이, 하고, 뭐 이게 지금 우리 토에 다 쓰는 것들이잖아요. 한이라, 하야는, 그건 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니, 한이라, 하야는, 하야난, 뭐 이런 게 이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따로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우이자도 좀 두 개 위에 것만 띄어서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까 했던 그 처음에 한 글자 발음으로 돼 있는 것만 몇 개만 외우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구결을 하면서 이제 토를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성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한문을 5, 6년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실패하느냐? 성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합니다. 성독을 해야 여러분들이 한문에서 물리를 얻고 그럽니다. 자, 일반적으로 처음에 글을 읽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의미 요소가 있어요. 의미. 한문은 뜻글자니까 의미 요소가 있고, 글을 읽다 보면 소리가 있어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이렇게 읽으면 의미는 의미대로 따라가고 소리는 소리대로 따라가니까 둘이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낼 뿐이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런데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 요소하고 이 소리가 점점 의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소리와 의미가 하나로 돼. 읽으면 그냥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라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애들 그러잖아요. 저는 물리 났어. 저는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물리 났어. 저겁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저런 물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법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많이 읽으면서 저절로 옛날 어른들은 물리를 습득해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짓고 시를 짓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문법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법까지 얻고 물리까지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가장 단문이라도 한문으로 글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를 한 수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시를. 그래서 이번 우리가 지금 이 대학 강북에서 교육 목표는 대학을, 유학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물리를 얻게 해야겠다. 세 번째는 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문이나마 시문을 짓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16죽도행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온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을 쌓아. 선생은, 교사는 얘기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잘 안 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이후에, 20대 초반, 중초반 이후에 지금까지 40몇 년간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 서당 방식으로도 공부를 했고, 대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도 하는 걸 봤고, 또 사람 많이 가르쳐 봤고, 그래서 저는 최적의 방법을 찾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믿고 그렇게 따라오신다면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됐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50분 이어지겠습니다. 그 옛날 그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 그거 대표적인 게 이제 우선 그거보다 여인들의 다듬이 소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 다듬이질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어요. 너무 듣기. 옛날에는 그게, 요즘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서운한데, 그게 어떤 옷감을 다듬이질 합니까, 그게? 면 종류? 예. 옛날에 이불 호청 같은 거 광목으로 하고 할 때 그걸 아마 이렇게 두드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드리면 그 리듬감이나 그 소리가, 음향 소리가 지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참 추억의 소리인데,
그걸 나는 우리 음악에서 도입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글 읽는 소리죠. 글 읽는 소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가 글을 읽더라도 특히 저녁에 이제 내가 여기 남선리에 옛날에 계룡 남선리에 정양 조병호 선생님 계셨어요. 내가 정양 조병호 선생님한테 가서도 글을 읽고 서예를 배우고 그랬는데 정양 조병호 선생님한테 글을 읽을 때 저녁에 이제 집에 갔다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어 들어가면 선생님 글 읽는 소리가 굉장히 멀은데도 저녁이니까 그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고 가도 저절로 딸려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글 읽는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그 송양장에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글을 읽어야 됩니다. 성독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독을 무엇부터 할 거냐면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 피아노 치고 한번 한 소절 하고 따라해 하고 한 다음에 또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혼자 할 때도 그 기억을 더듬어서 성독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독은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음악적으로 음률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하면 큰 소리로 그렇게 따라 하면은 빨리 익혀집니다. 옛날에 서당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꾸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선배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선배들은 게 입이 떨어지면 반물리 난 거예요. 선배들이 그러면 입이 떨어져서 읽기 시작하면 이제 반물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저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하는 것 같이 따라 읽으세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소리 질러서 읽었어요. 그럼 부끄러움 없이 막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드디어 글을 읽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아주 듣기 좋게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들 글을 읽을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게 없어졌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제 성독 대회라는 걸 합니다.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 누가 잘 읽나 그걸 점수 매겨가지고 상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학에서는 대회하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있어요. 하나는 성독대회, 하나는 한시 백일장.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게 글을 읽어가지고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전국대회로 여기에서 성독대회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원도 하고, 또 한시 백일장, 거기서 한시도 져서 여러분들이 장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독은 이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아까 얘기했죠. 문법은 여기서 이제 통으로 매일같이 앞으로 이제 한 10여 회에 걸쳐서 문법 각 부문별로 조금씩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대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법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까 구결도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고, 문법도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독도 계속 매일같이 저하고 수업 시작하면서 성독하고 끝나면서 성독하고 중간에 성독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한자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한자가. 우리가 하는 것이 한자라는 문자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한자가 수십만 자인데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해요? 저하고 하면은 수십만 자 한자도 하루아침에 다 깨우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깨우칠까? 한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우리 딸들이 나한테도 꼭 글을 쓰면 뒤에다가 요걸 이렇게 3개씩 붙여서 보내더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트잖아요. 의미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 딸내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놈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그걸 알잖아요. 한자라는 글자 자체도 뭐냐면 하나의 부호예요. 다만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의 동작을 얘기한 것이냐, 그 사람을 어떤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이름을 말한 것이냐, 숫자를 말한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자는 하나하나로 보면은 각자 독립된 하나의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하트 그려놓고 사랑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래서 맨 처음에 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최초로 이제 상형문자로부터 만들어졌죠.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 세계에서 이제 번역가들이 번역비가, 원고비가 제일 비싼 언어가 문자가 뭐냐면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고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나도 번역을 많이 해서 그 원고비도 많이 받았는데, 번역을 하면 우리 영어 번역하거나 다른 외국어, 뭐 같은 중국어인데도 우리 고문하고 또 달라요. 현대 중국어. 그랬을 때 그 번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원고비가 제일 비싼 게 우리 한문이에요. 또 이집트 상형문자. 이런 것들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상형문자는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구체화시켜서 했다고 해서 이제 최초의 한자는 이 상형문자로부터 출발합니다. 한자의 출발은 상형문자다. 사물의 모양을 그린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치사문자예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 없어. 우위하면 이거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자 생활을 하려면 이 우위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선을 하나 긋고 여기 하나 뭐 하나, 이게 우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우위상자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지사문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것이 이제 지사문자다. 그러면서 이제 글자 둘을 합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2개를 합치는데 글자 2개의 뜻만을 합쳐요. 자, 낮에 제일 밝은 해하고 밤에 제일 밝은 달하고 합쳤어요. 제일 밝은 것만, 밤낮으로 제일 밝은 것만 골라서 2개를 합쳐놨어요. 그럼 밝다는 뜻이다. 밝을 명자다. 이런 식으로 의미 요소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회의문자라고 합니다. 회의문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형성문자예요. 형성문자는 하나는 의미 요소, 아까 제가 선비유자를 설명하면서 한쪽은 의미 요소, 한짝은 소리 요소 얘기했잖아요. 그 형성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내 모르는 한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한자를 보면은 이건 의미 뭐일 것 같아. 의미는 뭐일 것 같아. 모양 보니까. 이거 알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형성문자가 한자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빨리 알고 빨리 그것을 이해하려면 뭘 하면 좋으냐면, 옥편 맨 앞에 보면은 부수 있잖아요. 부수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써가면서 옛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는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수로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리는 뭘로 날 거야? 그 다음에 의미는 뭐일 것 같아? 거기다가 뭐까지 덧붙이냐? 문장을 읽다 보면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글자 자체로도 이 부수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건 분명히 소리는 어떤 음으로 읽고 소리는 어떤 걸 텐데, 문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의 한자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도 한자 많이 몰라요. 수도 없이 찾아야 돼. 수도 없이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찾지만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읽을 때는 모르는 한자도 그냥 지나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도 전체 대의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저 형성문자가 우리 한자의 80%, 10자 중에 8자니까 대부분이 한자가 형성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자는 우선 저하고 공부하기 전에 오기 전에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도를 나간다 하는 것을 제가 단톡방에 게시를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건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한 수업 내용은 이겁니다. 그걸 써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고 집에서 한자를 찾아오셔야 돼요. 한자를 한자 한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아 여기 내용은 대강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수업을 받으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기도 빠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차문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 가면은 저렇게 가구, 가락 이렇게 써 있죠. 중국 사람들은 또 외래어를 표현할 때 의미 글자지만은 저렇게 음을 빌려가지고 표현하는 걸 가차문자라고 그래요.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써요. 서바나, 에스파냐, 스페인. 그것을 이제 서바나라고 해요.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저런 식으로 외래어를 한자로 음차를 해서 표현한 것을 그걸 가차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전자는 이제 빙글빙글 돌린다는 뜻이고, 주자는 저기 물댈 주자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자를 만들어 놓고다나, 자, 예컨대,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의 의미는 뭐냐면, 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무. 나무에다가, 요런 실을 주렁주렁, 보기 좋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종도 매달아 놓고, 나무에다가 종하고 장식이 될 수 있는 비단 끈 같은 걸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악기입니다, 악기. 옛날 고대사회 악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처음에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음악. 근데 음악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울 학자도 되어버렸어요. 즐거운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때요?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학이 최초인데 그 다음에 즐거울 학자, 좋아할 요자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뜻이 여러 개가 이렇게 쓰여있죠. 근데 글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밑에 있는 악할락자하고 미워할로자 같은 거예요. 저기 악하다, 미워하다. 저걸 구별해야 돼. 저런 것이 저렇게 한자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음과 뜻으로 이게 쓰인 것을 저것을 이제 전주문자라고 하는데 저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흐름을 봐가지고 문장의 흐름을 봐가지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아 여기는 미워할 오자로 쓰인 거야. 미워하다. 여기는 악할 낙자로 쓰인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자 육서의 원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법에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품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품사.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여기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영어 시간에서 품사를 배우잖아요. 이건 명사야, 이건 대명사야, 여기는 동사야. 그걸 알려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글을 짓거나 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단어를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드는 것. 그걸 이제 단어의 짜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차례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내 수업 시간에는 꼭 한 시를 한 수씩 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한자도 모르는데 뭔 한시까지 한다고 그래. 어려워 죽겠어. 저 선생님 수업만 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14살밖에 안 되는, 그때 댕기머리 총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한 수씩 적어야 돼. 근데 시를 짓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썼느냐. 아,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다겠는데 자꾸 파란색이 잡히네. 이게 어제 작자예요. 이게 밤야자. 그럼 자기야 하면 뭐예요? 어젯밤이야. 볼 견자예요. 자기야 견은하 하면 여러분들 다 풀이할 수 있죠. 뭐라고 한 거예요? 어제 밤에 은하수를 퍼왔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더니 그 다음 두 번이나 이제 금자, 아침 조자, 그 다음에 내릴 강자, 간을 세자, 비우자. 이거 뭐예요? 어젯밤에는 은하수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가는 비가 내리네. 얼마나 쉬워요. 그러더니 10개자, 창문 창자, 그 다음에 생각 억자, 이거 뭐예요, 이거? 창문을 열고 고향을 생각했어. 10서너 살 되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예? 엄마가 보고 싶은데 댕기머리 총각이, 그 청학동아이였어요. 댕기머리 총각이 서당에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밤에 은하수를 봤다는 건 그때도 그 고향생 지 엄마 생각했겠지. 그 아침에 창문 열고서나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비가 내리니까 창문을 열고서나 이렇게 쳐다본 거 아니에요. 고향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버들유자, 우이상자, 세조자, 서로상자, 말씀어자. 여기서는 말씀어자가 새가 지저귀는 것도 말씀어자를 씁니다. 새가 지저귀는 것도. 그러면 뭐예요, 이게? 버드나무 위에서 새가 서로 간에 지저귀. 서로 간에 새가 지저귀는다는 건 아마 형제 간에, 아니면 고향 생각하면서 내가 집에 있었으면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정답게 웃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엄마 앞에서 조잘조잘 얘기를 했거나 그랬을 텐데 하는 그런 전경 아니에요. 그래서 시를 우리가 적으면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간 시는 형체도 안 남아. 선생님이 싹 뜯어고치죠. 우리 같은 사람. 그때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가서 글을 읽을 때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 시를 생각을 하고 시상을 생각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으면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5명에서 적어. 제일 어린 친구였는데 그날 제일 잘 줬다고 100점 맞았어. 시는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잘 짓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아주 못했고 어리다게 해서 못 짓는 것도 아니에요. 시상만 제대로 잡아서 표현만 문법에 맞게, 시의 원칙에 맞게 글자를 배열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매 시간마다 시를 두 수씩 할 거예요. 오늘 한 수 더 할 거예요. 오늘 한 수 하는 것이 이제 저거 반달이에요. 반달. 반달은 우리가 많이 접하던 시죠. 우리나라 여류 시인 중에 제일 유명한 시인 황진이죠. 황진이가 진 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누구 숫자죠? 의문사예요, 의문사. 이건 깎을 착자입니다. 여기 보면 도끼근 부수가 있어, 도끼근 옆에, 오른쪽에. 그러면 도끼가 있기 때문에 깎는다는 뜻일 거예요, 분명히. 착자예요, 이게 깎을 착자. 이건 곤륜산 공자고, 메산자 구수록자예요. 그러면 누가 곤산의 옥을 깎아서, 그거죠? 곤륜산의 옥을 깎아.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많은 시중에 저기를 뭐라고 썼냐면 수단, 곤륜옥하야 이렇게 많이 그 시중에 돌아다녀요. 여러분도 시를 외우는 분들 중에 수단, 곤륜옥이라고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대전에서 유명한 서예가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서예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병서전이라는 걸 해요. 병풍서예전. 그거 할 때 이제 그 도록을 번역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서나 그 번역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이 저런 시를 이제 쭉 모아서 쓴 병풍이 있어요. 오류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옮겨 쓰면서 잘못. 예. 우리나라 유명한 시는 입으로 전송되는 가운데 시인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한두 자씩 바꾸게 돼. 그러면 뭘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 문집을 원칙으로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여기에 서예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서예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를 쓰고 유명한 시가 습관적으로 옛날 분들도 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 시를 그대로 쓰시지 말고 반드시 문집을 찾아서 검증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 시도 그래서 수단 곤륜옥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첫 구절이. 근데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없고 우리가 조선조 말에 김택역이라는 유명한 그 가객이 있어요. 그 가객이 남겨놓은 소당집이라는 책에 이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착 곤산옥. 그러서나 마름질알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재단이라고 그러죠. 마름질알제자. 그 다음에 이룰성자. 짤직자죠. 그 다음에 계집여자하고 요거 이제 빗소, 머리빗소. 옛날 머리빗소는 어떤 모양이지요? 옛날 참빗 모양. 예. 이렇게 이쁘게 반달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재성이니까 마름질해서 만들었느냐? 뭘 만들었어? 직녀의 머리빗을 마름질해서 만들었나? 위에서부터 보면 누가 곤륜산의 옥을 끊어다가 깎아가지고 마름질해서 직녀의 머리빗을 만들었나? 이루었나? 그러나서 이게 견자는 이게 그러니까 직녀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짤직자에다 기집여자니까 직녀의 직업은 뭔지를 알 수 있죠? 배 짜는 아가씨. 그래서 짤직자를 쓴 거예요. 근데 견우를 보면 당길견자예요. 당길견자. 당길견자 소우요. 그러면 견우의 직업은 뭐예요? 소를 끌고 다니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배 짜는 아가씨하고 소 끄는 목동이 지금 사랑하는 게 지금. 견우가 일거우 한 번 떠나간 뒤에 수척벽공어, 근심수, 던질척. 우리가 겨울 되면 윷 던지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윷놀이 대회를 척사 대회 그러잖아요. 네 가락을 던지는 놀이. 척사 대회 그러잖아요. 그 던질 척자예요. 던질 척자. 벽자는 푸를 벽자. 공허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빌공자, 빌허자. 하늘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으니까 공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견우가 한 번 떠나간 뒤에 근심하다가 푸른 하늘에 던져놓은 것인가? 제목은 반달이에요. 반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머리빗소 하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진이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놀이를 했어요? 견우와 직녀의 사랑 얘기를 소재로 해서 머리빗을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머리빗인 것 같아.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은 뭔가 지금 사랑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는 이렇게, 자, 시를 질 때 이것은 볼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가 안 돼. 이게 책상이에요 하면 이게 시가 안 돼.
시인은 거기에 시인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도를 담아야 돼. 뜻을 담아야 돼. 거기에 정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무늬까지 입혀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글 속에 그것을 입혀가지고 무늬화시켜야 돼.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시가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그래, 이것은 보면 지금 시인이 아주 아름다운 감정을 그렇게 글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죠. 요것을 이제 다만 한시는 뭐 있느냐? 정형시입니다. 정형화된 시. 그냥 의미만 노래하고 말만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는 미학의 극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미학의 극점에 있다. 형식미까지 갖춘다. 오늘은 딱 뭐까지 할 거냐? 여기 있는 빗소자, 빌허자가 운자예요. 오원절구시는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기승전결할 때 승의 끄트머리 글자, 결의 끄트머리 글자를 같은 운을 써야 돼. 그래서 시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운을 맞춰서 쓰는 글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운문은 우리 국어 시도 운문인 것이고, 영어 시도 똑같이 끄트머리는 다 똑같이 운을 맞춰야 돼요. 한시도 똑같이 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영시나 한시나 우리 국어시나 할 거 없이 모든 시는 운을 맞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운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것이 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운문.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칙법을 배울 거예요. 평칙법. 왜 평칙법을 배우느냐? 요즘은 작사, 작곡을 따로 하지요. 음악을 만들 때. 그런데 옛날은 뭐냐? 시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작곡까지 됩니다. 시 짓는 자체가 작곡이에요. 한자는 성조가 5개의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상성, 상평, 하평 2개에다가 상성, 거성, 입성에서 5개의 성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시를 질 때는 2개의 성조만 써. 평성이냐 아니면 측성이냐. 상성, 거성, 입성 3개를 합쳐서 측성이래. 높을 측자 써서. 그것만 맞추니까 그 배치하는 법까지 배우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은 일단 하여튼 한시는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운자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평칙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기승전결 배치 방법, 그 다음에 선경 후정 방법, 그렇게 한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드디어 멀고 먼 길 돌아서 이제 대학에 왔습니다. 대학. 자, 대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애초에 독립된 책이 아니라고 했죠. 애초에 독립된 책이 아니고 처음에는 얘기 중에서 42번째 편으로 되어 있는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문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의 통문 구조로, 하나의 통으로 된 문장이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주작해서 보니까, 정작해서 먼저 보니까, 야, 이것은 우리 유학에서 말이야, 공부하는 목적이 써여 있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쓰여 있지. 이것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유학의 문 안에, 유학 학덕이라고는 그 안쪽에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은 초학 입덕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대학을 독립을 시킵니다. 하나의 단군으로 독립을 시켜요. 독립시킨 그것을 이제 보니까 순서가 바뀌기도 착감도 막 있어요. 이 순서도 바로 잡았어요. 그랬던 것을 주자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나누고 구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장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대학의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삼강령 8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교육 목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야, 공부하는 목표. 오늘 이번 시간에 교육 목표 제시하잖아요. 이번 시간에 니들 이런 거 알아야 돼. 그 교육 목표. 대학이라는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알아야 한다고는 교육 목표. 그게 3강령입니다. 세계의 강령.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교육시키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8조목이라는 거예요. 상강령은 명명덕, 신민, 제지어지선. 그 다음에 8조목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개.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고 말한 책이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삼강령 앞부분만까지만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장구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책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맨 앞에 뭐가 나올 거냐면 영조대왕의 어제서가 나올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맨 앞에 처음 펴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큰 글자로. 자, 옛날 군왕들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자 시절에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아요. 웬만한 학자들은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공부를 시킵니다. 왕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왕자가 되면 그럴 정도로 엄청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조대왕이 대학을 보고서나 쓴 서문이 이거예요. 이 서문은 마지막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넘겨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독대학법이라는 게 나와요. 독대학법. 9쪽에 독대학법이 나옵니다. 독대학법은 이게 뭐냐면 대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글은 독대학법은 일반적인 고문 형태가 아니고 우리 국어도 보면은 국어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훈민정음 어제서 그거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서 그렇지 안 배웠으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란 말싸미 진국에 달아 문자화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한문은 저 상고시대부터 써온 문자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문체가 다 다릅니다. 서경체가 달라요. 시경, 서경 문체가 달라요. 맹자, 논어, 대학 이 문체가 또 달라요. 사서 문체는 같아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요 사서 문체는 똑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뒤로 이제 송나라 때 오면 당송, 팔가나 이런 송나라 때 오면 문체가 이제 급변해요. 그랬다가 송나라 때 뭔가 생기냐면 그 이전에는 완전한 문어체예요. 우리가 보통 그 문어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죠. 글 쓰는 문어체였다가 송나라 때 오면은 구어체가 비로소 생기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백화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화문이 태동이 그때 시작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어류문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다 그래서 어류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독대학법은 어류문 문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송나라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기가 아주 편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언어하는 말하는 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말하는 거 그대로 써놨으니까.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와 같이 고문한 사람한테는 더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유학자들이 가장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주자 어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자 어류를 읽는다고. 주자 대전, 주자 어류를 읽어야 한다고. 주자 어류는
우리가 주자의 위대성을 어류를 읽어보면 안 돼. 사유의 대상이 저 우주로부터 인간의 가장 미세한 심성에까지 이 세상에 있는 역사책이라는 역사책, 또 우리가 아는 경서류는 경서류, 모든 것이 다 사유의 대상이 돼서 주자 어류에 다 풀이하고 설명하고 해놨어. 엄청난, 그래 주자학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깊게, 그렇게 넓게 사유하고 정리하고 한 학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자 어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류문으로 쓴 아주 꽃입니다. 어류문 책의 꽃.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독대학법이 그 어류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류문도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려도 이건 고문 먼저 습득을 하고 읽어야 될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갑니다.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19쪽이 나오죠. 19쪽을 보면 대학 장구서라고 나오잖아요. 대학 장구서는 뭐냐면 대학이라는 책의 서문이에요. 대학지서는 고지대학 소위 교인지 법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서문은 대학의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대학을 다 배우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서문을 하겠습니다. 서문은 유학자라고 하면은 한문 대학을 배웠다 그러면 옛날 학자들은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대학 서문, 중용 서문. 왜 그러냐면 글을 짓는 모범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제를 얘기하고 그 대학이 형성되는 과정의 역사를 얘기하고 근본을 얘기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글 쓰는 원칙을 쭉 이렇게 그 원칙대로 해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글 짓는 텍스트. 그래서 옛날 글을 짓거나 글을 배웠거나 한문책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그러면 이 대학 서문을 반드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통문장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 통문장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또 넘겨요. 그러면 이제 33쪽에 오늘 많이 넘어가네. 33쪽까지. 33쪽 보면 대학, 장구, 대전 그랬죠. 대학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의 중에서 한 편명이었던 것이 독립된 하나의 텍스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장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장구.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이 얘기 중에 있을 때는 하나의 통문장이었어요. 하나의 통문장.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띄어쓰기가 된 것도 아니고 문단 나누기가 된 것도 아니고 문장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자들은 그거 읽어가지고서나 논리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세우기가 어려워요. 대학을 읽고 나서도 그 논리 체계를 세기가 어려운데 주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에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구절별로 딱딱 분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장으로 구별을 합니다. 장. 맨 처음에 구로 나눠요. 구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문장이야. 여기까지 여기는 한 구가 돼.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 같아. 그래서 여기를 한 장으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같은 내용이네? 그럼 여기도 새로운 독립된 장이야? 이렇게 각 장을 나누는 거예요. 각 장을. 그렇게 해서 구와 장으로 구별해서 비로소 책의 체제를 갖췄다 해가지고 대학 장구 그럽니다. 우리가 논어장구라고 안 해요. 맹자장구라고도 안 해. 대학하고 중용만 장구란 말을 써요. 대학장구, 중용장구만 말을 써요. 그건 통문장으로 돼 있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논리체계에 맞춰서
그것을 구와 장으로 나눴다고 대학장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대전이라고 있죠. 대전은 뭐냐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에 다 수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대학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수르겠어. 그게 대전. 그래서 대학 장구를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대학 장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첫 번째 보면,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요것은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만, 요거 이제 세로 쓰기가 아니고 가로 쓰기고 여러분은 세로 쓰기일 뿐이지 도대체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이제 방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하면은 이거 이제 단어, 구, 절 이런 형식으로 지금 띄어쓰기 한 거예요. 단어를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나 절을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났다는 걸 표시하고 이런 걸 보면 여기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 야자 있네. 야자는 평서문 종결음이에요. 평범하게 서술한 문장의 끝이다.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는 걸 표시하지는 평서문 종결음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띄어쓰기 해야지. 이 의자도 있네. 이 의자도 이것도 평서문 종결음이에요. 어민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야하고 의는. 뉘앙스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거 같이 그 다음 여기 보면 말리을 이자 어조사이 말리을 이 그러죠. 이건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and 그리고 하나는 but 그러나 어쨌든 그렇지만 한 구나 절이 끊어졌다는 걸 표시해요. 그런 거 몇 개만 가지고서도 우선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그래 조금 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독을 많이 하고 많이 읽으면서 익숙해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요렇게 이제 문장 부호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장 부호까지만 하면은 번역이 끝난 거예요. 국가번역원에서는 노인들이 앉아서 뭘 하느냐면 서당공부 많이 한 노인들이 앉아서 주로 뭘 하느냐면 아까 띄어쓰기만 해요. 그걸 방점 작업이라는데 그것만 해. 그것만 해줘도 젊은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이런 문장 부호 이런 거 안 해줘요. 그냥 띄어쓰기만 다 해줘. 이렇게 그걸 점만 딱딱 찍어줘. 이렇게 점만. 그걸 방점 작업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학계에서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점 작업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수없이 앞으로 몇천 명 동원해서 번역을 해도 앞으로 한 3, 40년을 번역을 해도 다 못 끝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록문화 세계 강국이에요. 그것이 다만 한문으로 돼 있죠. 그것을 나중에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학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방점 작업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번역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이렇게 현토를 합니다. 현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준 게 요거 있지요. 요 구결표 있지요. 이 구결표. 구결표를 옆에 보고서나 그러고서는 이제 옆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구결이 요게 나와요. 요거. 첫 번째 구결이 요거 나오죠. 요거 이제 스물 은자로부터 옆에 있는 언덕부 부수만 띈 거예요. 스물 은자에서 띄어가지고서 그걸 은으로 읽는다 그거예요. 한글로 쓰려면 은이라고 해서 획수가 여러지지만 요건 은 하나 하면 이거 딱 끝나잖아요. 은 찾았나요? 구결표에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니야 니. 명사구 뒤에 붙는 말입니다. 니. 그 다음에 이건 라요, 라. 라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라자로부터 왔죠? 네. 아름다운 라자로부터 와서 이 라자예요. 요건 애요, 애. 말씀 언에다가
요거 이시자에서 요거 붙여가 두 개가 애가 되는 거예요. 애. 이거 대신에 이거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되고 애를 요것만 해도 돼. 언덕 애자로부터 그것만 떼어 요것만 떼어서 요것도 애예요. 애.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애를 요걸 더 많이 썼어요. 은은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이시자에서 오는 다소 오자니까 그냥 알고 있겠죠. 두 개를 붙이면 요. 그 다음에 논맹 또 나왔고, 이건 하의자로부터 위에 점 두 개만 따서 하니. 그 다음에 여긴 이면, 얼굴면자에서부터 윗부분만 떼서 면이 된 거죠, 이게. 면. 그 다음에 마을리자로부터 여기 날릴부수만 떼어가지고서는 리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자를 봅시다. 글자를 보면 정자는 이게 성시정자지요. 원래는 길정자예요. 길정자. 우리가 이정표 할 때 쓰는 글자지요. 이정표란 말 많이 쓰지요. 그 이정표라는 말을 쓸 때 길정자를 씁니다. 정씨가 우리 저런 정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내 친구 중에 저 정씨가 있었어. 정현모라는 친구가. 근데 그 정씨는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로부터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저 정씨는. 중국 낙양 쪽에 가면 저 정씨 집성촌이 있어요. 정명도 정의천 선생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 내가 거기 갔다 왔다 하더니, 왔다고 하니까 지 조상 고향이라고 거기 사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 정씨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 정씨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배울학자지요. 여건 빌공자지요. 구멍공자로 보통 얘기하죠. 성시시자. 그 다음에 끼칠 유자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업. 이건 글서자, 책서자, 처음 조자, 배울학자, 덕덕자, 문문자. 야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허사에 가서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야자는 평서문, 우리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문장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평범하게 서술된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는데, 그 평서문 하나가 끝났다는 표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야자가. 그 다음에 이 어자는 우리가 개사라고 그래. 개사. 끼일 개자 써서, 끼인다는 것은 사이에 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뭐뭐에서 이렇게 할 때의 어자를 써요. 이건 이재금자고, 그 다음에 이건 가할가자예요. 가할가자는 영어로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그래서 가자가 나오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자는 가가 나오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의자. 요 하의자가 뜻이 많죠. 하다, 되다, 만들다. 영어로 말하면 영어 단어 중에 take 이런 건 굉장히 뜻이 많잖아요. 어디에 어떤 문장이 쓰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문에서도 하의자가 굉장히 복잡한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하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제가 나오죠. 다음 차자에다가 요거 이제 집제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제자라고도 하고, 그 차제하면 우리가 말하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차례. 그 다음에 이 놈자자는 명사구를 만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천자문에서 놈자 그러잖아요. 놈이 뭔 뜻이에요? 일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요즘 놈이라고 그러면 뭐가 돼버렸어요? 비속어가 같이 느껴져요.
여자도 얘기할 때 우리는 옛날엔 계집이라고 그랬어. 그럼 지금 계집이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성희롱하고 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원래는 그 보통명사예요. 여자를 뜻하는 보통명사, 남자를 뜻하는 보통명사, 사내.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보통명사, 놈. 이것이 우리 순수한 국어를 오염시켜버렸어요. 자, 그랬고 나서 여기는 이제 홀로 독자, 의뢰할 뇌자죠. 그러고 나서 책편자고, 2차자고, 논맹은 논어와 맹자는 뜻이에요. 다음 차자고, 아까 얘기했죠. 학자, 필요시 학원이면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필자. 이 말미암을 유자죠. 이시자, 지시대명사입니다. 배울 학자. 언자도 이게 평서문 종결어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측자. 고측자는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뭐뭐라면 그렇게 가정을 뜻할 때 면자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거의서자.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번역할 때 저거 행여나 행여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호자도 이게 여기 어자와 같은 개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날 찾자.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요 구절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정자왈 대학은 공시지 유선이 이조학이 입덕지문야라 어금의 가견구인 의학차제자는 동네 자편지조인이요 인논맹이 차지하니 학자 비류시 학원이면 즉소기 불차의례라. 이게 어제 들으실 만한가요? 예.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요거 결국은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설명해서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자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그런데 이제 자정자를 붙인 것은 주자께서 정자의 사전제자입니다. 사전이라는 건 4번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정자의 제자에 양구산 양씨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양구산이 남방 사람이에요. 북방에 있는 요즘 말하면 낙양 쪽에가 정자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서는 이렇게 갔어. 이제 자기 고향을 공부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정자가 양구산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오도나무이라 내 도가 남방으로 가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예요. 양구산이. 그래서 양구산이 중국의 남방 지방에 가서 학문을 일으켜가지고 송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제자예요. 거기서 주자가 나옵니다. 양구산의 제자 중에 여기 이제 나중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장 선생 나중원. 나중원 제자 중에 연평 선생 이통이 있습니다. 그 이통 선생한테 공부한 것이 주자예요. 그러니까 정자하고 주자 사이는 4대가 건너뛴 거예요. 4대가. 그러니까 사전 제자인데 그 정자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송학, 성리학의 틀을 세웠고 주자께서 그 학을 확장시키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주자학이 됐고 아는 사람들은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시대상으로 말하면 송학이라고 돼. 송학, 정주학, 주자학이 나왔기 때문에 주자께서 존경하는 의미로 앞에 자자를 하나 더 붙여서 자정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대학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 예정된 진도를 다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강식도 없고 처음부터 2시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예정된 진도도 나가고 더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많은 것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 부분에. 그런데 만약에 다음 시간에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어요. 처음은 빠지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 되면
지금 여기 유튜브에도 올리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올리는 거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가능하면 수업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셔야 한학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한문은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고 유학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